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2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는 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말았죠. 코스피는 그래도 나요. 코스닥은 오늘 같은 날 사실 특별히 코스닥을 강타할 만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무려 17.26포인트, 퍼센트로 따졌을 때 1.79% 정도나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하락세면 거의 뭐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낙폭이 크다는 건데요. 잠깐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있는 차트는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수평선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의미 있는 수평선인데요. 제 위에 있는 상단의 수평선은 제 1차 지지선, 코스피 지수 980포인트입니다. 자, 그것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은 코스닥 지수 900포인트 선입니다. 제 2차 지지선인데요. 여기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전반적으로 2차 지지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딱히 자, 우리 증시에 이런 정도로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약했긴 했지만 그러나 뭐 폭락을 했다는 정도까지는 뭐 전혀 아니고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상승폭이 깎이긴 했더라도 상승세로 마감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빠질 계지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금일 내내 현재 우리 증시 주변에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비교적 현재 반등세가 유지됐었고요.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증시만 그것도 코스닥만 유독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자, 이런 점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상의 어떤 현재 깊은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막연한 현재 조기 긴축 우려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우리 시장을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및 기관들이 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특히 그러한 시장 분위기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이 그 낙폭이 확대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테이퍼는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죠. 긴축은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또 협의의 그런 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실질적인 긴축은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현재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계속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 공급하는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줄인다라고 현재 공표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논의를 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것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미국 증시도 또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이머징 마켓 그 중에서도 현재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재 그 코스닥이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긴축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히 물가와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가 호전되거나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다시 힘을 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상황에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테슬라 등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영향을 많이 주는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들, 테슬라뿐만 아니죠. 뭐 현재 뭐 아마존이나 또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줘야 그래야 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하기에는 그렇게 썩 현재 단기적인 현재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수에 이런 박스권이나 약간씩 밀려 내려가는 듯한 맥 빠지는 상황은 당분간 더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세에서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땅한 어떤 탈출구나 이런 것이 현재 그렇게까지 신통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어떤 묘수나 어떤 탈출구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 등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때에는 우직하게 내가 갖고 있는 우량 종목을 장기 정석 투자 관점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딴 데다가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일단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기관들, 증권사가 몇몇 나타나고 있네요. 하나투자금융이 그렇고 하이투자증권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시장 우리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와중에 꽤나 인상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전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기죠.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한전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자, 현대미포조선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나 또는 KT가 또 탄력적으로 올라왔죠. KT도 신고가네요. KT가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또 KB금융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조금 올라왔단 말이죠. 자, 공통점이 있죠.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이른바 저 PBR, 자산 가치 우량주들입니다.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자, 시장의 제한으로 이런 막혀있는 시장의 제한으로 강력히 부상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상당한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가 피력한 바 있었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절대 지금 현재 우리가 담고 있는 중요시하고 있는 장기 정석 투자 대상인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한 발짝도 딴 곳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다만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자산가치 우량주 한 종목 정도를 우리 주요 포트폴리오 한 종목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감안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종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해서 상황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더 크게 밀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에 따른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연히 답답하다고 해서 다른 거 하다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더욱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미국발 이슈입니다. 암호화폐가 여전히 불안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빅테크 등의 기술주들도 일단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크게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 등 비전형 특별자산의 가격이 진정되는 것이 증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오히려 최근에 그러한 불안한 그런 움직임은 일종의 더 잘 되기 위한 일종의 진통 과정이다. 치유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건데요. 미국 연준의 패트릭 하커,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입니다.
또 한 명의 지금 매파가 나왔죠. 테이퍼링 논의를 서둘러야. 이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씩 그 매파적 발언을 하는 그런 위원들이 현재 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은 현재 로버트 케플란이고요. 두 번째 에스더 조지, 그리고 최근으로 로레타 메스터, 그리고 지난 주말에 페트로 하코까지 4명 정도, 전체 연준 위원이 17명 있는데요. 그중에 4명의 매파 쪽 현재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긴축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하지만 이들은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그런 현재 매파적 발언을 반복했던 인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데 돈까지 풀리고 있으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요점만 캐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기술 동맹인데 상호 평등적이고 호혜적입니다. 안보 동맹은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지금 평평한 운동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체결했다는 거,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 중심에는 뭐 대통령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에 4대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삼성, 현대차, LG, SK.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들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 이노베이션 대신에 우리는 SKC를 갖고 있죠. 그리고 LG전자나 또는 LG화학을 또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면 됐죠. 거기에다 네이버까지 포함시켜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면 우리들은 미래를 짊어지는 동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짊어질 위험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만큼 이들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것이란 믿음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4대 그룹의 중심에 대해서 자, 미국과 거의 평등한 경제 및 기술 동맹을 체결하는 그런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았다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44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죠. 이를 통해서 미국 시장 거점 및 그를 통해서 북미 시장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중에서 2차 전지 시장은 2025년 정도 되면 물론 합작 공장을 통해서 같이 GM이나 또는 포드와 같이 생산하는 체계로 가긴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배터리가 미국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그런 수순이 나온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자, 그리고 한중 관계가 약간 갈등 요인이 생기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 하면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아마도 미국의 오스틴에다 할 거는 같은데, 어쨌든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규모가 중요한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역대 해외 투자 단위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를 하겠다고 한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인텔과 그리고 TSMC와 전면전을 벌리는 그런 양상, 그것도 미국에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까지. 이것은 삼성전자한테는 일편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당한 자극 요소가 된다, 모멘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거보다 더 험난한 것도 다 극복했는데 이 정도야 삼성전자가 극복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한 가지 전환점이 된다는 관점으로 오히려 더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래도 한 가지 그 모멘텀,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의 백신을 mRNA 방식의
그런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빠르면 7월달 내지 8월부터 생산한다고 하죠.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위해서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그 수주를 받을 것을 감안해서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너무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위에 걸려있는 매물의 벽도 상당히 두터운 편이어서 약간 좀 무거운 상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기술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216%, 아직은 1.6%대 하단부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상태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가나 그와 연관된 긴축과 어느 정도 관계되어 있는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이다 하는 점에 대해 항상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미국물 10년물 국제금리가 1.6 아래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요. 다만 달러 인덱스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WT 원달러 환율이 1126원인데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텍사스선 중진유의 가격이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죠. 추세적으로 크게 떨어질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자, 수급이 중요한데요. 잠깐 수급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지만 그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죠. 2342억 원. 그리고 개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했는데 기관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순매수한다는 그 자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지수가 더 크게 밀릴 소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 정도의 포지션, 약간 눈치 보기,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약간은 틀어서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외국인들은 그보다 한 발 늦게 미국 증시나 기타 등등 우리 증시를 억압하는 금리 등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베이시스를 잠깐 보면 장중에 플러스가 나왔던 건데요. 막판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 대규모 숏 포지션이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바람에 선물지수가 급락해서 마이너스 0.92가 됐는데 장중에는 낙폭을 많이 줄이거나 혹간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콘탱크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런 모습까지는 좋은데 장중에 이런 베이시스 변동폭, 진폭이 너무 크고 너무 자주 변동하는 것은 일단 단기적인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기관도 주로 단타하는 외국인 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치고받거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막 그래 그렇게 합치되는 행동을 해야 그래야 지수가 많이 올라가든 또는 많이 떨어지든 그럴 텐데 서로 치고받고 하면 오늘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기로 ETF나 기타 등등 현재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현재 아직까지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제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에서 보면 베이시스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는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프로그램 매도 대규모는 아닙니다. 950억 정도니까 아주 크진 않죠.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해서 프로그램 매도.
이것도 또한 눈치 보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니까 매도는 매도인데 아주 많은 규모의 매도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이거는 이제 이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그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우리가 몇 년 후까지를 보는 장기 정석 투자의 핵심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어떻게 하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다만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 이게 오늘은 뭐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건데,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놓고, 사실 주가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관계없이, 국내 증권사에서 워낙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가서, 뭐 그런 측면도, 그렇게 투자 의견을 하향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당초 11만 천원, 금년 내 주가 목표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11만 천원 정도 수준에서 약간 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10만 천원 정도로 만원 정도, 이제 10%, 약 9%네요. 9%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10만 원이었던 것을 9만 2천 원 정도로 또 하향 조정했다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하향 조정한 배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일단 반도체 쇼티지, 이거 역설적 현상이라는 거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어떤 차량 반도체를 장착해야 되는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 생산의 차질, 특히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장착돼야 되는 D램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가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지만 D램 출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2, 3년 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반도체 투자 확대를 통해 2022년 이후에 D램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전망. 이거는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증가세. 지금 어차피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양적 완화를 그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 양적 완화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유동성 효과가 축소될 것이라는 것과 또 경기 지표도 조금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각인데요. 요거는 조금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이 조기 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머징 마켓, 한국 증시에 발을 빼야 되고, 발을 뺄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매매하기 쉬운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원체 물량이 많고, 또 아무리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가 잘 안 빠지니까 주로 한국 증시를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부터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못 가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그렇게 매도를 해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국내 내국인들,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가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학개미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자식한테 물려진다는 그런 심정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큰 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 전망을 하향했다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약간 반론을 제기할까 합니다. 일단 쇼티지는 이건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죠. 상당히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떤 시기든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적절히 균형을 찾는 그런 순환성을 보이는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대단히 작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D램 투자 D램 투자 확대는 아직은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서로 경쟁적으로 D램 투자 확대를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긴 하는데 비트 그로스라고 합니다. 비트 그로스. 그때 반도체 D램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비트 그로스, 비트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하는 그런 유를 뜻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라인 전환이나 또는 미세화 공정 전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싱글 라인을 증설한다 이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따라서 적극적으로 비트그로스 이상 그전처럼 대규모 투자를 해서 현재 생산을 증가시킬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쓰라린 경험도 하고 했던 그 3사가 그러한 대규모 경쟁적 투자를 할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전망은 좀 오버센스다 라고 판단이 돼요. 적절하게 수위 조절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기 긴축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조절일 뿐이다 하는 거죠. 사실상의 긴축은 아닙니다. 유동성 훼손은 아니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당장은 좀 막혀 있는 것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경기 둔화 우려는 지금 그럴 염려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지표상 그런 그 조짐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거는 현재 확장책, 완화책의 기조,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또 증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2분기 실적도 약간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주가 탄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역시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되지 않은 점에서 어떤 특정 몇몇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더군다나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가치 우량주인데 앞에 얘기했던 한전 잠깐 볼까요? 한전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왔어요. 한전, KT. 근데 이런 종목들인데 근데 한전은 요새 LNG를 그 발전 에너지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LNG는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싼 그 연료이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전기료가 인상돼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자산가치 현재 PBR이 0.2배밖에 안 됩니다. 자산가치로 봤을 때는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다만 계속 적자죠. 수익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이나 이념 이런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이 그 한전의 특색입니다. 정권의 색깔, 진보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에 유리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KT는 또 별도로 뭐 콘텐츠나 기타 등등 5G나 이런 것에 의해서 KT가 발전하는 건 맞긴 맞는데 꼭 자산가치 우량주라서 뜨는 것 같지는 않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최근 조선업황이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뜨는 것이지 자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뜨는 것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나 이마트, 풍산, 삼양통상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종목이 전반적으로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수 방어 경기에 좀 둔감하고 지수에도 둔감합니다. 오히려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요 베타 개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나 경기에 민감한 업종 내지 종목을 베타 개수가 높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그런데 둔감하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저베타 종목 내지 역베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저베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들 종목 앞에 얘기했던 한전, KT, 한국조선해양 등 전통 굴뚝산업 및 그중 또 금융회사 같은 경우가 저베타 종목, 즉 경기 방어주, 지수 방어주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들 종목들이 약간씩 부각될 만한 그런 배경은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습니다. 조기 긴축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못 가니까 지수 방어주 쪽으로 그 포커스를 돌리는 그러한 펀드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공매도 회피 대상이기도 하죠. 공매도는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뭐 PBR이 0.5배가 아닌 5배, 심지어 15배 되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20배쯤 될 겁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종목이 공매도 대상일 건데 지금 그 자산가치 우량주는 잘못 공매도를 쳤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 공매도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 측면도 일들은 있어요. 그래서 얼뜻 보면 상당히 그럴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몇 개 차트를 보여주면 다른 종목이 없을 거라고 이게 보는 시각, 그런 종목 찾는 시각도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수 앞에서 몇 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거래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며 또 그 개별 위험이 크고 그 각기의 위험 및 또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는 역불급입니다. 그 판단이 불가능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또 전체 추세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투자자들이 특히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도 아닙니다. 그냥 실패입니다. 엇박자. 내가 하도 지수 관련주를 우량 종목을 잘 갖고 있었는데 워낙 안 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최근 들어 인기를 얻고 있는 몇몇 종목을 바꿔 타면 그때부터 그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내가 산 종목은 못 올라가고 내가 판 종목은 올라가는 것, 이게 일반 개인들이 참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엇박자라고 하거든요. 엇박자. 우량주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연구 올라갈 텐데 공연히 중간에 답답해서 종목을 바꾸면 그렇게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런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부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금융지주회사 정도 한 종목 정도를 편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종목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금융지주 이 종목 하나, 물론 우리 금융지주뿐만이 아니고 신한지주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지만 우리는 나중에 일반 개인들이 대규모로 몰려 들어올 것까지를 감안해서 향후 6개월 내지 길게 보면 1년 정도의 앞을 보고 우리 금융지주 나중에 막 우리 그 금리 인상 등의 여러 가지 금융지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언젠가 오겠죠. 올 때 나중에는 일반 개인들이 대규모로 몰려드는 쏠림 현상에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쏠림 현상에 나오면 고가 우량주보다는 좀 만만한 중가 대형주들이 크게 각광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금융주는 아니지만 HMM이 그랬었죠. HMM이 처음에 5,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주가는 먼저 10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한정 우량 고가 금융주주보다는 좀 만원대에 있는 우리 금융주주가 나중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적당히 이쪽에다가 할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탄력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또 답답해하지 말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 지금 갈아타는 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될 금기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시장에 잘 적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